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 이슈 톡톡입니다. 역대급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로의 역주행, 신군부 아닌 신검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좌파 일각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데요. 이런 주장의 함의는 무엇이고 또 운동에 끼칠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노동자연대신문의 김문성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공화국론이 제기된 배경과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초기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공화국론이 나왔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측근이었던 복두규와 윤재순 등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 요직에 등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죠. 한동훈은 특수부 수사검사 출신이고요. 재벌과 전직 대통령들 구속 수사로 유명해진 인물이고 또 조국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에 다시 특수부 검사들을 임명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좀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검찰공화국론에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론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공화국론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벌인 그 검수완박 소동의 전제가 되는 이제 담론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검찰공화국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민주당과 검찰의 역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1998년에 첫 집권을 한 이후에 늘 검찰을 경계해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그 전통적 우파 집권 세력이 임명한 자들이고 그들과 이해관계가 그리고 인간관계,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해온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입에 달고 살던 그런 고의입니다. 그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이제 자살한 이후에 이제는 검찰이 선출된 정치 권력을 아주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을 올라섰다 하는 주장이 특히 이제 강화됐죠. 마침 또 그 노무현 사망 당시에 거대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에 박기태, 홍준표 같은 그 검사 출신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검찰공화론자들은 이를 검찰이 여당과 이명박 정부를 장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죠. 즉 전통적 집권 세력과 오래 유착해온 검찰, 그리고 새로운 통치 세력으로 올라선 민주당, 이 사이의 관계 제조종 국면에서 민주당 측이 권력 투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내세운 것이 바로 검찰공화국론인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공화국론을 다시 강력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여소야대 조건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발목 잡히는 걸 지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은 그 의석의 열세를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최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공석인 검찰 지휘부 일부를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그 특수부 검사들로 채웠어요. 그리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을 시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오해성 핵발전소 관련 서류 조작, 그다음에 옵티머스, 신라젠 등 권력형 펀드 사기 의혹 등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리고 친민주당 언론과 지식인들이
검찰 공화국론을 제기하는 거죠. 검찰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을 일으켜서 수사를 어렵게 하려는 사전 포석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 공화국론은 민주당 핵심이 지배계급화하고 그 자신이 권력형 부패 수사의 대상이 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핵심 기반의 실체를 가리고 그 정부의 실패를 은폐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론에는 어떤 민주주의 옹호의 성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그 수사권 남용을 비판을 하는데, 사실 이런 주장은 적폐청산 수사 때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로부터도 나왔던 얘기죠. 양당 정치인들은 이럴 때만 검찰을 비판하지, 서민들이 그 검찰의 위세에 짓눌려 고통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의자 권리, 그리고 반민주적 악법 폐지, 이런 거에는 무관심하죠. 따라서 노동운동은 검찰 공화국론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좌파 일각도 검찰 공화국론을 공유하는데요. 이런 관점이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 검찰 공화국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배계급의 특정 분파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이나 기재부 공화국, 시계 주장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본주의는 개별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들의 정치적 편파성 논란은 상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한 분파만을 위해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그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자들로만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초기 인사에서는 오히려 검찰 출신보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들을 더 중용했죠. 이들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차관급 41명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32명인데요. 그 중에 기재부 출신이 12명입니다. 지배계급 내 특정 분파만을 문제 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과 구조 전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배계급의 그 특정 분파 나머지 부분에게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배계급 일부와의 제휴가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계 주요 지도자들과 좌파 일각이 조국 논란 이후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소동에 대해 취했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반민주적 악법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검찰의 그 막강한 수사권을 비판할 때도 주로 고위층 수사를 맡는 특수부 수사를 문제 삼는 등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 주요 지도자들과 좌파 일각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치를 지지한 것은 지배계급 양당 간 권력 다툼에서 민주당을 편들고 또 민주당의 부패를 덮으려는 노력을 거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검찰 공화국론은 국가기구 중에서 검찰의 문제만 부각하고 있는데요. 검찰만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로 검찰 공화국론의 둘째 약점입니다. 검찰 공화국론은 지금 지정학적 불안정과 경제위기 심화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기구 전반이 반동화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겼는데요. 이것은 군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처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검찰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과도 유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유착한 공안검사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도 국정원과의 협력을 늘리려는 처사인 거죠. 또 정치공작에 연루됐던 전직 국정원장들 남재준과 이병기를 가석방으로 풀어줬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을 더 잘하라는 그런 신호인 거죠. 윤석열은 또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려다가 그의 비판을 받자 경찰과 국정원에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도들은
인사검증을 가장한 무차별 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특히 경찰을 주목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 권한이 강화되어 왔으니까 정권이 이제는 직접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키고 또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치안 업무는 1987년 이후에 경찰이 정권의 직접적인 통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 때문에 삭제됐던 것인데, 이를 되살리겠다는 거죠. 경찰은 막강한 정보력과 치안 역량을 더 노골적으로 반동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파적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맞서 어떤 운동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이후에도 민주적 권리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쟁적 노동운동과 급진 좌파에 대한 탄압 공세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에 맞서 노동계급의 저항이 있었기에 민주적 권리가 유지되고 신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적용돼야 할 교훈이죠. 민주당과의 제휴로는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과 내분, 이것은 민주당을 통해 개혁을 실현하려는 노선이 얼마나 무망한지를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5년간 개혁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인적 쇄신을 하자는 온건한 주장조차 거부됐기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요. 민주당의 핵심들은 지방선거의 책임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전가하려 하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개딸 현상도 그 활력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내에서는 민주당과의 전략적 야권연대에 다시 시동을 걸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론은 바로 이런 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마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신회기니 파시즘하니 하는 것들이 순전한 과장이었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정당화하는 것에만 이용됐듯이 말이죠. 물론 윤석열 정부의 우파적 본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요하고요. 최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의 후예라는 그런 주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의회 안으로 갈등을 포섭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윤석열의 우파적 공세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피어갑 대중의 정치의식과 운동의 경계심을 흐릴 뿐입니다. 좌파 일각에서 보이는 민주당과의 제휴 또는 민주당에 대한 추상적 차별화든 둘 다 실은 선거와 의회 중시 전략의 자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둘 모두 결국은 민주당과의 협조 노선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험만 봐도 노동운동과 좌파가 민주당과 무관하게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을 댕겼을 때 성과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의 우파적 공세에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 건설로 맞서는 전략과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대가 사활적입니다. 좌파가 분열하고 약화된 지금 연대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혁명적 좌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사 이슈 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